1부와 2부 이렇게 저와 승주님 이렇게 두 세션으로 나뉘는데 저는 주제를 이제 게임과 축구에 미쳤던 공대 청년이 7년간 경험한 6번의 터닝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승주님은 나의 삶을 바꾼 독서 모임. 네, 제가 운영 중인 독서 모임을 되게 어와둥둥 해주시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제 차례죠. 그래서 이제 게임과 축구에 미쳤던 공대 청년이 7년간 경험한 6번의 터닝 포인트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책과 관련된 중요성 이런 명언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도 이제 책을 읽어라, 아들아 이런 책 읽어라 라고 하는데 되게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왜 좋은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되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별로였는데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이 뭐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긴 하는데 저는 아직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반감이 컸어요. 그래서 책을 되게 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어, 학교를 갔는데 학교도 이제 성적 맞춰서 갔고 꿈도 없었고 진로 고민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와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저는 군 생활 때 일어났는데요. 이 터닝 포인트의 주제는 1년에 빵권에서 1년에 20권으로 이제 변화하게 된 시점. 그리고 부제는 교육 시스템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남자들이라면 이제 군대를 한 번쯤 간다. 이런 시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까지 끝마치고 그 3학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때는 운전조교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가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저는 재수를 하고 군대를 그러니까 그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군대를 가다 보니까 되게 늦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 중에서 전역을 앞둔 시점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군 생활 어떻게 잘 보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고민도 털어놨어요. 나는 솔직히 뭐 꿈도 없다.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너는 이런 고민을 군대 내에서 뭐 할 시간이 많지 않냐? 무슨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되게 강력하게 추천해주는 책이 미움받을 용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7개월 동안 경계경 임무를 하면서 계속 이 미움받을 용기의 구절들을 읽고 곱씹으면서 이 생각과 사색을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전파자가 되어서 이제 부대 내에서 제 미움받을 용기 그냥 덕후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대요. 그 정도로 미움받을 용기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이 친구가 이렇게 추천을 해줄 정도면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가득할까 궁금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움받을 용기 덕후가 되어버렸고요. 그 군 입대하고 5개월 가량은 이 책 두 권만 계속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지금은 누적 12번 정도는 읽었는데 당시에는 누적 7번씩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좀 제 머리를 때려버린 그런 구절들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 되게 전제가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나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책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나는 철학자 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뭐 불행한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절대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변할 수 없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게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거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일 거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할 거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철학자와 싸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철학자는 조곤조곤 이 내용들을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설파를 해주고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세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한다. 이 내용은 이제 어, 보통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원인에 의한 결과를 저희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 논리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러는 이제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계공학부 학생이라서 디자인 못해. 나는 기계공학부 학생이라서 개발 못해. 라는 사고방식을 이제 원인론에 입각한 사고방식. 원인이 있고 결론이 정해져 있다.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인데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식의 이 목적에 따른 선택을 해당하는 방식에서는 나는 디자인을 하지 않기 위해 기계공학부 출신이라는 거를 꺼내들었어. 라고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선택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되게 신박했고 두 번째가 이제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 이겁니다. 저는 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되게 신경 쓰면서 엄청 나 자신을 조심하고 자기 검열을 엄청 많이 하고 뭔가 실수한 것 같으면은 자책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싫은데도 웃고 되게 분위기 막 망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타인의 시선을 되게 신경 쓰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내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과제로 남겨놔라. 이게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공헌감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공헌감이라는 게 그 내가 여기에 있어도 좋다.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구나. 나 쓸모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거를 공헌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 행복은 공헌감이다. 인생의 목표는 이제 공헌에 내걸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믿고 뭐 나아가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라 이건데 과거의 원인론에 입각한 사고방식.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시도를 못해. 라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제안했을 때, 저 사람의 반응이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것도 과제를 분리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태로 춤을 추듯 살아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제 마인드셋을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 배운 내용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고 맨날 그 포스트잇에 한 구절이라도 메모를 해서 한 틈만 날 때마다 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공헌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산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해볼 만했던 포인트가 저는 운전을 가르쳐 주는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을 매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한 수백 명의 교육생들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됐어요. 클러치가 어떻고 엑셀이 어떻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체 감각을 기르는 정밀 교육 코스, 면허 시험 코스, 도로주행 코스 이런 운전 교육을 가르치는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에 되게 어, 기회가 있었고요. 미움받을 용기가 하필이면 또 교육자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험을 해볼 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육 자료를 전체를 수정한다 이건데요. 제가 느꼈던 그 당시의 문제 의식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면허 시험을 이제 코스 교육을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공식 위주의 교육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굴절 같은 경우에 우측 밀착으로 시작한다. 좌측 어깨가 어디에 위치하면 멈추고 핸들을 끝까지 돌린 뒤 어디까지만 나아가고 멈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기술돼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교들도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왜 안 했냐? 부터 시작해서 공식대로가 안 되면은 질타를 하기 시작했어요. 쌍욕도 이제 퍼부으면서 넌 뇌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격 모독도 같이 가미해가면서 되게 교육적으로도 그냥 약간 허세가 가득한 조교의 뽕에 찬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싫었고 저는 학창 시절부터 왜 공부해야 되는지가 설득이 안 되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서 이런 교육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계급은 낮았고 근데 내가 이런 시도를 하겠다고 하면은 선임들이 아, 왜 그런 걸 바꾸려고 하냐 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체계 구절들에서 힘을 많이 얻고 시도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제 교육 자료도 그렇고 남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도 원리를 좀 오픈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측 밀착으로 시작을 해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고 이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원리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그 제가 신병교육대 이후로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정네 한 명에게 이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움받을 용기는 제가 7회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번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났을 때 7번 넘게 읽으면서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기가 너무 뭔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읽어도 뭔가 효율적으로 책 내용을 빨아들이고 내 삶에 녹여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독서법 여러 권들의 책을 찾아봤는데 솔직히 살짝의 도움은 됐지만 그 아주 이렇다 할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메모 엄청 열심히 하고 했지만 기억은 안 났고 결국에는 다시 노트를 봐야 됐고 이런 시행착오가 아직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흘러가는 대로 수능하던 사람에서 그러니까 뭐 수능 보고 대학 가야 된다. 오케이. 대학 가서 학점 잘 받아야 되고 잘 받으면은 이제 직장 가야 된다. 이런 프로세스에 수능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직접 원하는 삶을 만들어 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부제목은 이제 앱 개발과 소프트라는 동아리와 그리고 스타트업 개발자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기계공학부라는 것에 꿈도 없고 뜻도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군대에서도 다시 대학 돌아가면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른 책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부유추월 차선, 타이탄의 도구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유추월 차선 완결판 이런 네 권의 책들이 눈에 들어왔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된 인상은 주로 생산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공통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주된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내린 결론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해봐야겠다 였고 이게 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 네 가지 정도의 큰 근거들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개발 지식을 한 번이라도 그냥 배워두기만 해도 나중에 내가 뭐 외주를 주든 내가 뭐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든 이런 걸 할 때 되게 쓸모가 있겠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개인마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언제든지 현실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헌감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설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를 시작했고요. 무작정 그냥 구글에다가 어플 만드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서 되게 이런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축구 퀴즈, 축자랄 테스트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광고 입혀서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친구가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프리랜서 했던 친구가 너 지금 이거 앱 만들어서 출시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뭐 프리랜서를 한번 해봐라. 뭐 문의가 와서 난이도가 어려우면은 자기한테 줘도 되고 거절을 해도 되니까 어쨌거나 문의하고 그 프로세스도 겪고 싶었고 사업의 연습 겸
이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예, 여러 가지 앱 개발 외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한 14건 정도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앱을 만들 줄 알게 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앱 만들고 창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나가고 싶은데 그런 거 없나 하는 와중에 찾게 된 게 이제 소프트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대학생 연합 IT 창업 동아리인데 여기는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한 학기 동안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각자의 스킬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각자의 서비스들을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여기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처음으로 해커톤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개발을 하지만 협업에 대한 경험은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친구들 여기 동아리 친구들한테 나 뉴비라서 공식 행사 한 번으로 부족하다. 같이 할 사람 모여라 해서 24시간 카페를 찾아서 이렇게 해커톤 번개를 열어봤고요. 이렇게 2번 열어서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큰 컨퍼런스를 열어서 이렇게 멘토님들을 모집을 해서 그 연사님들이 오셔서 너네 서비스에 대한 한 뭐 어떠하네 이런 것들을 기획자분이 오시면은 기획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고 디자이너분은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 프론트 개발은 프론트에 대한 피드백 이런 되게 세세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 데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쌓고 나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파트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네. 그 동아리가 끝나고 그 기획 파트장이었던 형이 너 우리 회사에 와서 그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해볼 생각 있냐라고 제안을 줘서 이렇게 뭐 체결 이런 느낌으로 사진 한번 찍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소프트라는 동아리에서 안드로이드 파트장으로 다른 처음 안드로이드를 배우는 친구들에게 그런 강의를 하면서 8번의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닝 포인트인데요. 이때까지 제가 이제 앱 개발도 해보고 좀 프리랜서 경험도 해보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아이디어를 말해주면 디자이너가 그거를 사용성이 편하게 구현을 해줘야 되고 그 구현된 게 개발자 입장에서 또 구현하기가 용이한지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복합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되게 묶여야 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그냥 라면 하나라도 팔아보는 되게 단순한 프로세스 하나라도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제는 일단 한 바퀴 그리고 전자책 판매, 마케팅 공부입니다. 안드로이드 파트장을 하면서 제가 되게 열심히 세미나 자료를 만들었어요. 어떤 일주일 만에 100 몇십 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 8번 정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세미나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러고 끝나는 건가? 이게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간 힘이 빠질 그런 상태, 한 2, 3일 정도 힘이 빠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빈둥빈둥 약간 그 과제에 대한 회피로 사업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머리를 탁 때렸던 그 멘트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가치를 전달하는 게임 느낌으로 이제 사업을 비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한 건 뭐가 있지 했을 때 완전 개발을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가치를 전달을
전달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험이 곧 사업의 한 바퀴다라는 것도 그 프리랜서 경험을 하면서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도 이 사업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를 전달했을 때 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제 다 삿대질을 해주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공헌감을 느끼는 이 이렇게도 연결될 수가 있겠다라는 설득이 갑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세미나들을 되게 열심히 잘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엮어서 전자책으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러프하게 제목도 막 카피라이팅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한 권으로 시작하는 안드로이드 정복하기. 뭐 영상 포함했다. 시행착오 되게 줄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 아닌 디자인 뭐 이거 사무실 왜 놓았는지 모르겠고 네, 되게 그냥 뭐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으로 당시에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첫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안 팔렸어요. 너무 안 팔렸어요. 되게 그 세미나를 들었던 친구들 위주로 그냥 조금 너 책 냈냐? 사줄까? 그거 고맙지. 사주고 리뷰 써주면은 3만 원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비굴했어요. 리뷰 쌓아야겠다 하면서 그냥 비굴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큰일 났다.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케팅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책들을 마케팅 공부를 위해서 그 좀 탐색하다 보니까 들어온 책들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책 네 권을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 배운 내용들은 뭐 사람들의 욕망을 파악하고 그 욕망의 트리거가 탁 되는 그런 단어들을 선정해야 되고 그 고객의 머릿속에 딱 인상을 심기 위해서는 뭐 스토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왜부터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집약해서 넣어보고 했다 하는 게 이제 처음에 한 권으로 시작하는 그거에서 표지를 이렇게 바꿨어요. 누구나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앱 개발 노하우. 되게 쉽다. 프로그래밍 너무 쉬워. 이런 인상을 줘야겠다. 그리고 뭐 친근한 이미지를 주려고 주황색 컬러도 넣어야겠다. 이런 거를 되게 의도적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썸네일도 변경하고 상세 페이지 문구도 바꾸고 목차도 되게 밋밋한 공대생 감성의 딱 보고서 느낌이었다가 좀 후킹이 살짝 들어간 숫자도 넣고 뭐 이러면 안 되는 이유 약간 궁금하게도 만들고 그런 목차 업데이트도 진행을 했고요. 가격도 한번 할인을 해보자. 뭐 찍찍 뜯고 이런 단내림 효과라고 처음에 인지했던 거를 기준 삼아서 그 다음 의사결정에 영향을 간다라는 심리학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뀐 자료의 그 내용 중에 그냥 일부 화면이고요. 그냥 우리는 이거를 마무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되게 거의 다 보여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주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전자책만 전자책인 줄 알았지 원 플러스 3이야 하면서 이제 세 개가 뭐 있지? 라는 궁금함을 좀 만들게 해서 뭐 소스 코드도 제공된다. 강의 영상도 제공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벤트 느낌도 좀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차에 대한 업데이트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각종 노력들을 막 퍼부었는데 프로그래밍은 되게 시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게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변화가 어느 정도는 되면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제 책 전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아, 나 짜증나 하면서 판매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세 번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터닝 포인트는 약간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동적 사고 방식을 이제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부제목은 이제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시끌국적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되는 배경, 그리고 전자책 출간. 이거는 프로그래밍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내용에서 좀 깨달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독서법도 그렇고 자소서, 진로 찾기 이 내용들과 관련된 전자책을 만드는 계기가 된 책과 경험들입니다. 이 챕터에 가장 어, 큰 영향을 미쳤던 책들 네 권인데요. 생각에 관한 생각, 클루지, 정리하는데 이 세 권은 뇌과학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클루지에 대한 책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면 정리하는 데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클루지, 그 다음이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이유는 생각에 관한 생각은 호신용품으로 되게 두껍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잘 안 읽힙니다. 네, 그리고 정리하는 데는 좀 쉽게 쓰여져서 그리고 클루지는 얇으면서도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좀 사색을 많이 하게 해주는 점에서 네, 그 순서로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책은 이전 챕터에서도 나왔는데 마케팅뿐만 아니라 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과학 책 세 권인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연관된 것끼리 묶어서 기억하는 모든 인지 편향 오류의 원흉, 맥락 기억. 이 맥락 기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쿠키를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쿠키라는 뭐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쿠키라는 영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고 쿠키가 생긴 그 과자 모양을 떠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박힌 초코칩을 떠올릴 수도 있고 제과점을 떠올릴 수도 있고 빵집을 떠올릴 수도 있고 되게 쿠키를 떠올리라고만 했는데 연관된 것들이 다 같이 한 번에 딱 같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기억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 체계는 연관된 것들을 묶어서 순식간에 기억하는 데는 도움되는데 정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컴퓨터처럼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0100 형태로 기록을 해두고 그걸 그대로 끌어와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제 점심 뭐 먹었더라? 하면서 되게 어제 점심이랑 그, 그 전날 점심이랑 전전날 점심이랑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기억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내용들을 깨닫게 되면서 좀 어, 독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책, 특히나 이제 클루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연관 기억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클루지라는 책에서 이 모든 인지 편향 오류의 원흉이라는 멘트를 써가면서 맥락 기억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토록 비판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맥락 기억을 비판하는 걸까?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내가 독서하는 방식에도 책을 읽고 기억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거와 관련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맥락을 구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책을 읽기 전에 뭔가 책을 선택하는 그 순간들 왜 이 책을 고르고 추천받아서 고를 때도 있고 내 눈에 딱 끌려서 고를 때도 있고 그런 책들이 있는데 무슨 의식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어떤 책을 고른다 이 책을 고르는 것도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이 있다. 근데 무슨 맥락에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될까? 이게 되게 어떤 맥락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독서 중 이거는 이제 책을 선택했는데
이 책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 책 내용의 맥락을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단계가 독서 중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머릿속에 쌓게 된 지식들을 내가 내 삶에 직접 활용해 보는 거. 미움받을 용기, 타인의 과제를 분리하라라는 걸 배웠으니까, 어, 석범아라고 크게 부르면은 석범이가 나한테 왜야 쟤? 라는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왜?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석범이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들을 활용해 보는 단계가 이제 독서 후 단계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나는 어떻게 맥락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삶이라는, 그가 인생이라는 그 맥락도 되게 철학적으로 그냥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책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맥락에 휩싸여서 선택을 내리고, 책에 빠져들어서 그 내용들을, 그 맥락들을 파악하려고 하고, 이 파악된 거를 기반으로 내 앞으로의 맥락도 계속 만들어가는 흐름일 건데, 결국에는 삶도 어떤 맥락을 내가 노출이 됐고, 어떤 맥락들을 받아들이며, 어떤 맥락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건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깨달음을 기반으로 그 책도 직접 읽어보면서 되게 독서법에 대한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되게 자뻑에 차올랐어요. 나 너무 미친 발견을 한 것 같다. 너무 독서법 잘 만들었는데. 이런 스스로의 뽕에 차서 이런 질문들도 한번 자기 검열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완전 옛날 미움받을 용기를 7번 읽던 시절에 이 내용을 먼저 알았다면 그토록 돈을 내고서라도 이거를 배우고 싶었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됐고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겪을까? 이런 것들을 검증해보고 싶었고, 이게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가? 이것도 이제 궁금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사업적인 고민들을 되게 해왔다 보니까 이 질문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헌감을 느끼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전부 다 yes라는 답변을 남기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전에 사람들의 수요를 좀 조사를 해보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혹시 이런 문제 겪으시는 분 조사를 했고 20명이 이제 나라고 이제 손을 들어줘서 그중에서 2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독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읽어 볼 수 있냐 그거랑 제가 알려준 방법을 통해서 독서를 해봤을 때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되게 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라고는 피드백을 들어서 이 책을 써야겠다라는 결심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책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죠. 저는 책을 올리고 그냥 이제 책은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리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판매가 잠깐 일어나면서 이런 리뷰들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법에 대한 고민, 어, 너가 공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궁금하다. 그것도 한번 써줄 수 있냐? 라는 그 질문을 받았던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골든 서클 개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는 100%다 이해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왜에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려고 좀 제 나름대로의 도표를 좀 만들어서 이런 사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친구까지만 이제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까지만 나는 도움을 줄 거고 그 외는 그냥 뭐 나랑 별개의 사람들, 회사 동료 끝. 이 정도의 상태. 이런 Y. 그러니까 나는 친한 친구까지만 돕겠다라는 Y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정리를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 의식 수준이 회사까지 올라가면은 어떻게 이 회사가 잘 되게 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다 보면 알아서 그 회사 내부에도 알려지게 될 거고 몸값도 상승할 거고 대표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일에 너무 심취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회사에만 기여하는 사람이고 가족과 친구들과는 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극단 인류에 기여하는 거는 이제 행복은 공헌감이다라는 아들러 그 내용이랑 연결 지어 보면은 전 지구가 내가 여기에 있어도 좋구나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류에 기여한다라는 관점을 그 골든서클 설명을 하면서 애플을 예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에 같이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려하고 편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애플 제품이 탄생했다. 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는 마케팅의 방식이라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Y에서 어떤 Y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What이 나오느냐 이런 흐름이 존재하는구나를 인지하게 됐고 그리고 나는 어떤 Y를 갖고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What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할까? 무엇이죠? 기계과학부 학생으로 살면은 기계과학부 취업을 한다. 이것도 무엇이죠? 그리고 앱 개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한다. 이것도 무엇이라는 활동이에요. 스타트업 개발자도 무엇이고요. 이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계속 건너 도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본 적 없는 영역은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지 않았고. 하지만 이 Y를 찾아봤을 때 공헌감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성장이 우리 모임의 그 성장으로도 연결되는 거. 그런 감정들이 되게 나 살아있네. 나 이거에 미쳐있네.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재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나의 Y는 사람들이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한 문장 안에 이 모든 가치들을 다 넣어서 나만의 Y로 정의를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개발을 해서 어떤 그거가 관련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사명을 바탕으로 이제 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성을 표현할 때 그게 자소서 문항 중에서는 가치관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래서 가치관을 물어보는구나가 이해가 됐고 이런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로 연결됐습니다. 이 책도 계기가 된 게 아까 임원 안드로이드 파트장 하면서 되게 많은 대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공대 친구들은 글 써본 게 없다 보니까 이거 초등학생이 썼나 싶을 정도로 되게 못 쓴 자소서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서류 검토도 해봤고 이 Y에 대한 로직도 이해를 했고 이런 경험들이 뭉쳐서
아, 나 자소서 피드백을 줘도 되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피드백을 줬을 때 친구들이 되게 서류 합격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내용이 실제로 괜찮겠는데? 라는 설득이 돼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자소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고 그것도 좋다는 피드백도 받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소서라는 게 딱 그 취업 준비 기간에만 나를 표현하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좀 표면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그 경험들을 표현하고 나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거짓말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멘트들이 되게 많죠. 근데 자신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 짜집기죠. 좀 동아리 활동 뭐 했다. 근데 되게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그 경험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이럴 수 있었는데 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이제 포장을 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가치관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겠다라는 이 가치관의 결여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제 진로 찾기와 관련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침 주변에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들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책을 써보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했고 그리고 어, 온라인 세미나도 열어서 진행을 했고요. 진로 컨설팅도 열어서 되게 무료로도 이렇게 여러 명들의 진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상담을 했고 미움받을 용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심리학적인 내용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배웠던 내용들 전부 다 지식을 집대성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다 파헤치고 도와주니까 이런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변했는데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감정들이 갑자기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 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하면은 개인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이 또 만들어지는 하나의 단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독서 모임들을 되게 다른 데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다른 독서 모임들은 되게 같은 책을 모임장이 선정을 해주거든요. 우리 뭐 한 달 동안 네 권을 읽을 건데 이거 읽을 거다. 읽을 사람 오세요. 라고 하는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참여해 보니까 되게 과제 같더라고요. 그 뭐 마케팅 독서 모임이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시기가 그때다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지만 막상 1, 2주차 내용들을 적용해보고 나면은 3, 4주차 내용이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과제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력이 없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독서 모임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한 번 클럽장이 그 주제를 다뤘으면 똑같은 책으로 다시 진행한 적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장이 정해주는 방식 말고 다른 거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장을 어차피 공유할 거니까 각자 목표를 먼저 정하자. 그리고 독서법도 이렇게 하니까 나 목표를 먼저 정하고 어떤 맥락을 만들어 갈지를 먼저 파악하고 할 거니까 이런 모임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이걸 만들면은 다들 책을 읽고 활용을 하면서 삶이 변하면서 그 스토리들을 공유받게 될 거고 나는 그 입장에서 간접 해킹을 하게 될 거고 내가 성장해서 남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도 이 모임원들 입장에서 내 지식을 간접 해킹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끌북적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2기수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기수는 이제 연말 추석 연휴를 쉬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되게 후기도 홈페이지에 드러내놓고 있고 재참여 의사 100%뭐 이런 부분들을 진심으로 느끼셨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공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터닝 포인트 이야기인데요. 좀 작년 말에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되게 바닥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오냐라는 고민들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내적인 단단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감사와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데요. 다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고민들이 피어났습니다. 인류애 없이 돈 버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식하기에 저 사람들은 공헌하는 느낌이 안 나는데 돈을 버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도 뭔가 돈 많아지면은 나 월천 법니다 하면서 뭔가 마케팅하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본질 없는데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스스로의 검열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부정적 사고 방식들이 되게 반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과연 성공일까라는 의심도 피어났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벌기는 해야 됐고 이게 되게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되게 번아웃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개드릴 책들이 사실은 이것도 덜 담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만 뽑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네, 많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모든 것은 상상 속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가능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형태로 나온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혀 관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그거를 상상을 했고 결국에는 현실로 시도해보고 깨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만들어낸 게 비행기고 시그니엘 롯데월드 타워 이것도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상상 속에 있었던 게 설계도로 탄생을 했고 그게 이제 건축이 되면서 구체화가 돼서 우리 현실에 관찰 가능한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알게 해준 게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네 가지 프로세스인데요. 감정을 다루는 거에 대한 네 가지를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끝없이 파고들다가 결론에 이른 게 보는 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자. 아무것도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가치 판단, 의사결정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게 좋아 라고 하기 전에 그냥 이걸 봤어. 감정이 떠오르네. 좋다는 감정이 떠오르네. 나에게 싫다는 감정이 떠오르네. 라는 것조차 보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생각과 감정을 관찰한다 이거고 동일시 X라고 돼 있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해가 아니라 나 이런 거 좋아한다는 감정이 떠오르네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를 뜻합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되게 무의식적인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 만약에 나와 관계가 되게 나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안 좋았던 경험들이 팍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나 쟤 싫어라는 거를 계속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순간순간. 근데 이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면은 내가 나는 쟤를 봤네. 근데 쟤가 싫다는 감정이 떠올랐네를 인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식한 거를 어떻게 교체할까? 아까 목적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떠올려서 그걸 선택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필요한 게 이렇게 나와 생각과 감정을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생각과 감정,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이야기고요. 그 선택한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흐름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 게 이제 나머지 책들,
특히나 저는 분립이라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이게 뭐 양자역학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감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삶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보면서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면에서는 아 너무 안락하고 편하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시청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 상황이 변합니다. 어머니가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야 공부 좀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아 또 잔소리하네 라고 하던가 공부를 할까 라고 하던가 5분만 더 보겠다 라고 할까 아니면 말만 알았어 라고 하고 그냥 계속 볼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무수하게 많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 경험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원하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한다. 이 이야기는 또 잔소리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선택했다면 화를 낸다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5분만 더 보겠다고 한다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된다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더 본다라는 거를 5분 동안 더 이어간다라는 행동을 계속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내면에서 어떤 의미를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게 다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의 프로세스를 되게 하나씩 다 뜯어봤어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일을 하기 싫을까? 왜 나는 저녁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왜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지? 왜 나는 부정적 사고가 반복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보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도전하고 성공하고 무너지고 번아웃, 괴로움, 슬픔, 기쁨, 감사, 행복 모든 감정들을 전부 다 어떠한 경험에 최종적으로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부터 이것들은 다 내 선택에 의해서 내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과 도전과 실패와 성공과 이런 모든 경험들, 모든 감정들, 모든 내 삶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냥 제3자 입장, 근데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봤을 때 어떤 경험을 하든 내 자식이 이 삶 자체를 부정하거나 싫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도전하는 것도 그렇고 깨져도 괜찮다. 성공해도 내 자식의 삶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경험을 하든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서 되게 사랑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살아보자라는 선택을 이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6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